이혼도 지 맘대로 하더니 집까지 팔아?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이 집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던 사람을 단호하게 떠나보냈던 40대 여자입니다. 결혼이란 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책임감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감마저 내던져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을 저버린 그 사람의 결말이 어땠는지 오늘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족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모두 저희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버스 기사를 하셨어요. 새벽에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주 6일, 심지어 7일을 쉬지 않고 일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가족을 짐처럼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와 남동생을 차에 태우고 물으셨죠. 얘들아, 오늘은 어디 한번 가볼까? 지난번엔 바다에 갔으니 이번엔 산으로 가볼까? 그렇게 아버지의 즉흥 여행 덕분에 우리 남매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 것 같습니다.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아버지는 짬이 날 때마다 저희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평소에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 그렇게라도 저희를 위해 시간을 쏟으셨던 거죠.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수아야, 재밌니? 귀찮아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지. 공부하느라 힘들어도 한 번씩은 이렇게 쉴 줄도 알아야 해. 그러게요. 막상 나오니까 좋네요. 수능 준비한다고 맨날 책만 붙잡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바깥 공기 마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경험들이 다 재산이더구나. 새로운 걸 해보는 게 두렵더라도 피하지 말거라.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거야.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 가는 장소, 처음 해보는 일이 낯설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늘 경험해봐라,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니 어딜 가도 저는 금방 적응하곤 했거든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피곤함도 기꺼이 참으실 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뒤에서 묵묵히 어머니가 뒷바라지 하셨고 그 든든한 부모님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유치원 교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택했던 스트레스 해소법이 바로 여행이었답니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일상에 활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돈을 모아 혼자 훌쩍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30살이 됐을 때 떠난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행에서 혼자 온 사람은 딱 2명이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들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였는데 저와 한 남자만 혼자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색할 법도 한데 오히려 말도 많이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이동할 때도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여행 내내 붙어 다니다 보니
귀국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게 됐어요. 처음엔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하는 사이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많았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며 제가 배울 수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1년 반의 연애 끝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환대해 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유치원 선생이면 아이들 돌보는데 능숙하겠구만. 나중에 우리 손주 태어나면 걱정이 없겠어. 아이고, 손주는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했구만. 그리고 유치원 선생이라고 다 애들을 잘 보는 줄 알아? 당신은 또 무슨 그런 소리야? 우리 아들 결혼도 안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왔는데 난 우리 며느리가 마음에 드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시댁 분위기를 워낙 강하게 잡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며 저는 별 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댁은 동네에서도 꽤 알아주는 집안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2층짜리 건물에 한우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단골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장가 가는데 뭐라도 해줘야 한다며 3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지방이라 서울처럼 엄청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었기에 저는 그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아들 며느리 잘 살라고 해준 집이라며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집을 저에게 치른 값이라고 여기신 것처럼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침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야, 일어났으면 얼른 식당으로 와.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와서 일해야지. 오늘 단체 손님도 있고 네가 와서 좀 거들어야 하니까. 얼른 와서 재료 손질 좀 해. 아침부터 정신없는데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그냥 오라면 오면 되지. 처음엔 저도 시댁에 도움이 되고 싶어 열심히 나가 일을 도왔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시더라고요. 게다가 그 3억짜리 집을 빌미로 저를 계속 부려먹으려 하셨어요. 직원들이 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할 테니 잠깐 쉬세요. 아까부터 테이블 닦고 서빙하시던데 평일엔 직장 다니고 주말엔 여기까지 와서 일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쉬기는 뭘 쉬어? 3억짜리 집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남들은 그 돈 벌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하는데 우리가 떡하니 해줬으니 여기서 잘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어서 저기 치워.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부리러 갈 때면 항상 저를 구해주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저를 데리고 나가시곤 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나가시면 시어머니는 별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신 곳은 동네 슈퍼였어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며 저를 달래주셨답니다. 수아야, 고생이 많았다. 피곤하지? 왜 저리 고집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며느리가 와서 시댁 일도 보고 그래야 한다면서 부르겠다기에 놔뒀더니 저러는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일부러 저 쉬라고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 여기서 좀 쉬다가 슬쩍 집에 가거라.
내가 보냈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많이 챙겨주시며 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됐고 몇 달 뒤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시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이를 정말 아끼셨어요.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질 좋은 한우도 계속 보내주셨죠. 이유식 시기에도 소고기를 제가 직접 사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시아버지는 저희 아이를 정말 많이 예뻐하고 챙겨주셨습니다. 첫 손주라서 그런지 더 애틋하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먼저 달려오실 정도로 손자를 아끼셨죠. 그렇지만 저에 대한 마음은 여전하셨답니다.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탐탁지 않아 보이셨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며 저도 슬슬 복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어요. 애가 겨우 돌인데 무슨 일을 해? 최소한 5살은 돼야지. 옆에서 엄마가 봐줘야지. 당장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직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손주 적어도 3돌은 지나고 복직해. 남편이 교사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잖아. 유치원 교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 저도 당장 복직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섭섭했습니다. 남편이 교사로서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다는 건 알지만 저 역시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무시하시니 서운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가 2명 있었는데 막내 시누이와는 친하지 않았지만 저보다 3살 어린 첫째 시누이는 늘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하실 때마다 첫째 시누이가 나서서 막아주었습니다. 엄마, 좀 그만해.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해? 예쁘다는 손주 반나절만 봐도 힘들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아이 보는 새언니한테 왜 그래? 엄마 진짜 못됐다. 뭐? 내가 뭐가 못됐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엄마 좀 그만해. 내 친구 시어머니는 며느리 아까워서 생활비도 준다던데 엄마는 돈도 많이 벌면서 새언니한테 뭐 생활비라도 줘? 이렇게 말하면 엄마도 기분 좋아? 그렇게 첫째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선을 넘을 때마다 나서서 시원하게 말해줬습니다.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사실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제가 버티고 견뎌온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정말 잘했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정에 사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거든요. 한쪽 다리와 팔에 골절상을 입으셔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집에 돌아오셔서도 몇 달을 불편하게 지내야 하셨어요. 당시 남동생은 독립해서 타 지역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수발들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체구가 작으셔서 키 크고 덩치 있는 아버지를 돌보기가 많이 힘드셨죠.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주기적으로 친정에 가서 아버지 목욕을 도와드렸어요. 머리도 감겨드리고 깁스하신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 감싸드렸습니다. 솔직히 그게 정말 힘든 일인데도 남편은 투덜거림 한 번 없이 묵묵히 다 해내더라고요. 게다가 친정에 올 때마다 어머니께도 살갑게 잘했고요. 장모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임서방, 저리 가서 좀 쉬고 있어. 내가 할 건데. 에이, 장모님. 저희 집이 고깃집 하는 거 아시잖아요. 고깃집 경력만 해도 수십 년이에요. 제게 맡겨주세요. 시댁에서는 큰아들이라고
일도 안 시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남편이 친정에만 오면 싹싹하게 부모님께 잘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니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동생도 남편이 살뜰하게 챙겼어요. 하루는 남동생에게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누나, 매형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어제 매형한테 완전 감동받았잖아. 왜? 술값이라도 두둑이 내줬어? 그게 아니고 매형이 먼저 연락해서 술도 사주고 어제 용돈도 많이 주시더라고. 눈물 나오는 줄 알았잖아. 돈도 돈이지만 누가 이렇게 처남을 챙겨. 알고 보니 당시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실직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연락해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용돈까지 챙겨줬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남동생과 술 한잔 하고 온다고만 하고서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리 핀잔을 주셔도 다 견디고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며 저희 가정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합의 끝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저는 전업주부가 됐어요. 그 무렵 남편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6년 차가 지나며 학교에서 학년 부장, 생활지도 부장까지 맡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년 운영이나 생활지도 같은 힘든 일들이 생기곤 했어요. 특히 학기 초나 교생 실습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남편이 많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셨는데 그런 시기가 되면 집에서도 한 잔씩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당신 오랜만에 술잔을 꺼내네. 요즘 학교 많이 바빠? 이번에 교생 실습 있거든. 이래저래 신경 쓰이고 준비할 것도 있고 매번 있는 일인데도 그래.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편이 생각보다 오래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갑자기 밝아지고 뭔가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자기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향수를 절대 안 뿌리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를 사서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당신 학생들이 향에 예민하다고 향수 안 뿌린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왜? 요즘 날이 더워서 땀 냄새 나면 더 싫어하더라고. 향도 좋고 요즘 애들은 선생님도 깔끔하게 꾸미는 분을 잘 따르더라. 그러더니 입는 옷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면바지에 티셔츠만 깔끔하게 입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셔츠를 찾아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어때? 나이 들어 보이나?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갑자기 새 옷을 왜 샀어? 그냥 맨날 입던 스타일 지겨워서. 한 번씩 변신도 해야 애들도 좋아하더라고. 그때는 그냥 학생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며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피부관리 제품도 사고 새 구두까지 챙겨 신는 걸 보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제 마음속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부터 남편 핸드폰에 수상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 먹고 잠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슬쩍 보니 저장도 안 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남편이 핸드폰을 휙 가져가더니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뭐야? 당신 왜 안 받아? 이 시간에 누구지? 잘못 걸었겠지 뭐. 급하면 다시 연락 오겠지. 그날은 전화가 다시 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저녁 시간에 그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에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주차장 구석에 남편 차가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온다던 남편이 들어오질 않길래 늦나 보다 했는데 이미 차는 와 있었던 거죠. 도대체 뭘 하길래 내리질 않나 싶어 가까이 가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라고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목소리가 새어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소 말투가 아니라 다정하다 못해 달달한 목소리였어요. 알았다니까. 이제 들어가 봐야 해. 이번 쉬는 날엔 꼭 보자, 알았지? 지금 더 있으면 안 돼. 들어가 봐야 한다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결에 핸드폰 소리가 들리자마자 번호를 외워뒀다가 다음 날 오후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임재원 씨 아내인데요. 임재원 씨 아시죠? 매번 전화하시던데 도대체 누구시길래 밤마다 새벽에 연락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전화했네요.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전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궁금하면 주소 찍어줄 테니까 직접 오세요. 만나면 다 말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메시지로 온 주소를 보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첫째 시누이에게 봐달라고 부탁하고서요. 주소를 따라가니 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자가 저를 보더니 바로 알아보는지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가까이 다가서자 그 여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만나네요. 생각보다 좀 눈치가 없으신 편이에요. 그러더니 태연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여자는 남편의 교생 실습생이었습니다. 저 오빠랑 만나고 있어요. 꽤 됐고요. 밤마다 전화해도 눈치를 못 채길래 답답했는데 이제 이렇게 연락됐네요. 뭐라고요? 우리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요? 네. 오빠 학교에 교생 실습 나갔다가 같이 일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만나게 됐죠. 너무나 덤덤하게 말하는 그 여자와 달리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여자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오빠가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선 거예요. 먼저 알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서요. 저 임신했거든요. 임신이요? 네. 초기예요. 아이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초기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더 늦기 전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오빠랑 헤어질 생각 없거든요. 그쪽에서 포기해 주세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임신이라니.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자기 학교 교생 실습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핸드폰을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빠 다 왔어? 안으로 들어오면 돼. 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얼른 와. 설마 지금 남편한테 전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일찍 만나기로 했거든요. 거의 다 왔대요. 기가 막히게도 그동안 일이 바쁘다며 늦게 귀가하던 남편은 사실 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집에 온 거였던 겁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학년 부장이라 진짜 바쁜 줄 알고 믿었던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얼마 뒤 밝은 얼굴로 들어오던 남편은 저를 보고 기겁하며 뒷걸음쳤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그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데려왔어요. 얼굴이 하얘진 채 입을 열지 못하는 남편에게 저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태껏 밖에서 이러고 다녔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당신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 진짜 미안해. 그러더니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보, 나 얘랑 못 헤어질 것 같아. 이렇게 알게 된 거 당신도 나랑 계속 살 생각은 없잖아. 그지? 얘 임신했어. 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고도 애 아빠야? 우리 아들은 어쩌고? 네가 이러면서 무슨 선생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쳐? 저는 분노에 차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남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그 물벼락을 맞고도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컵을 들어 그 여자에게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여자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줌마 교양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말로 하면 될걸. 교양? 교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같이 개념도 없는 애한테 무슨 교양을 갖춰.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학생들이 불행한 거야. 나 당장 월요일에 학교 찾아갈 거야. 그렇게 알아. 그 길로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 주말이 지나면 학교를 찾아가 다 뒤집어 엎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주말 내내 남편이 애원하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학교에 얘기하면 어떡해. 나 징계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아이는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아이 걱정이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 절대 이혼 안 해. 여보, 그럼 어쩌자고. 학교 가서 다 밝히겠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 어떻게 하냐고. 제발 한번 용서해줘. 조용히 정리하자. 남편은 사정하고 또 사정하며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끝내고 싶었지만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찾는 아이. 누구 좋으라고 선뜻 이혼을 해줄 수 없었어요. 버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내내 부모 사이에 찬바람이 부는 걸 느꼈는지 주말이 지나고 아이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가 싶어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약을 먹여도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다음날 병원에 다시 갔더니 아이한테 폐렴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아프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던지. 입원하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일 끝나고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를 않고 혹시나 싶어 SNS를 열었더니 그 여자 계정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호텔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자 팔이 찍혀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저는 그 팔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애부터 합쳐 8년을 본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었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받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왜 안 와? 설마 걔랑 있어? 그게 미안해. 오늘 기념일이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날 아빠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와 기념일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도장을 찍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티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를 살피다가
상간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먼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어떻게 하면 이혼해 줄 거야? 벌써 5개월이나 지났잖아, 제발. 다 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뒤통수 쳤던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절대 안 돼. 여보, 제발. 각서를 쓰자면 쓰고 공증도 받을게. 뭐든지 할게. 안절부절 못하며 뭐든 하겠다는 남편을 보며 드디어 이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걸고 남편과 합의하게 됐어요. 조건은 5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군말 없이 다 받아들였고 각서도 쓰고 공증도 받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남편은 그렇게나 원하던 합의였기 때문에 당장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시댁에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하시는 분이라 사실이 밝혀지면 크게 혼날 게 분명하니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고 이미 배가 불러오는 상간녀가 있는데 제가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아야, 들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애비가 뭐 잘못이라도 한 게야?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다 못나서 그렇죠. 자세한 건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알겠다. 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 손주는 볼 수 있는 거지. 어디 가든지 잘 살 거라. 간간히 연락하고. 시아버지께서는 긴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섭섭하고 서운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유가 있어 이혼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시누이도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다 남편 잘못인 거 안다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아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더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리 기간을 갖고 집을 내놓게 됐죠. 그런데 며칠 후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혼도 지 맘대로 하더니만 집을 왜 팔아? 이 집 우리가 사준 건데 왜 마음대로 내놓냐고? 문 열어.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제가 바꿔놓은 상태라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분명 들어와 무슨 난리를 피울지 뻔히 보였으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밖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셨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라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것도 모자라. 우리가 받아줬더니 이혼으로 뒤통수 치고 이 집은 또 왜 팔아? 당장 문 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말없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잠시 후 띠링 알림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확인하신 것 같았어요.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내 기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왜 이 집이 우리 아들 이름이 아니고 왜 이 집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기겁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합의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집을 제 이름으로 넘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합의서에는 5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째, 집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이후 소유권에 대해 그 어떤 이에 제기도 하지 말 것. 둘째,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제가 단독으로 키울 것. 셋째, 양육비 매달 100만 원씩 남편이 지급할 것. 넷째, 재산 분할을 포함한 모든 결정을 제 뜻대로 해도 이의를 달지 말 것. 다섯째,
각자 집안 문제는 각자 알아서 정리할 것. 만약 시댁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혼 사유를 밝혀도 무관하다. 남편은 다음날 바로 진명의 서류부터 정리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죄다 제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서류를 시어머니께 보내자 밖에서 기겁하며 주저앉으셨다가 이내 황급히 어디론가 가시더군요. 그날 시댁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고 모든 재산을 제가 가져갔다는 것도 다들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 내놓은 것에 대해 한 소리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아야, 다 들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거다.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서운하게 생각했으니 그것도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아니다. 네가 우리를 더 생각했으니 말도 못했겠지. 수아야, 그 집 팔고 그 돈으로 손주랑 잘 살 거라.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전화한 거야. 돈 걱정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겠지? 네, 아버님. 감사해요. 미안하다,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끝까지 상처만 주고 떠났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니 더 속이 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남편이 더더욱 원망스러웠어요. 집을 정리하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막상 친정에 들어가던 날 어머니가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죄송해. 여기 와줘서 고맙다. 잘 왔어. 아버지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로 저는 빠르게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롭게 직장도 구하고 복직도 했어요. 오랜만에 유치원 일을 하려니 처음엔 좀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상처받은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아빠 없이 자라지만 외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잘 컸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종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오긴 했지만 그쪽도 아이가 있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날 무렵부터 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아이 얘기가 아니고선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적인 연락을 슬쩍슬쩍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러다 첫째 시누이와 통화를 하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그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시누이가 깔깔대며 얘기해 주는데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오빠 진짜 양심 없죠? 다 버려놓고선 무슨 낯으로 언니한테 연락을 해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언니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오빠가 이제 와서 후회되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집에도 몇 번 찾아왔는데 아빠도 심지어 엄마도 안 받아줬대요. 어머니도요? 네, 동네 창피하다고 집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내쫓았다니까요. 그 여자 임신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교사도 못 됐잖아요. 오빠 혼자 외벌이로 월세에 생활비 감당하다 보니 맨날 싸웠다고 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사실을 알고 완전히 남편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탄탄한 집안 아들이라 비빌 구석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집에서 쫓겨날 줄은 몰랐던 거죠. 겨우 둘이 살림을 차렸지만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상간녀와 쪼들리며 살다 보니 사이가 나빠졌나 봐요. 거기다 나이차가 실감이 났던 건지 불륜의 끝은 불륜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 여자가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뭐 바람이요? 세상에, 애도 오빠한테 맡겨두고 집을 나가버렸다더라고요. 오빠한테 늙은이랑 살기 싫다고 했다나 봐요. 참 좋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그러니 오빠가 애 데리고 집에 와서 엄청 빌어서 겨우 들어왔는데 이제 그 애를 엄마가 다 돌보고 있잖아요. 상간녀가 바람이 나 집을 나가버리니 전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고 결국 그 어린아이를 시어머니가 돌보게 된 거죠. 애는 엄마가 봐야 한다며 복직도 말리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뒤늦게 손을 벌벌 떨며 고생하고 계신다더군요. 그러면서 신우가 전화 말미에 절 위로했습니다. 새언니, 이게 다 인과응보예요. 언니한테 못되게 굴던 엄마도 벌 받는 거고 언니한테 상처 준 오빠도 벌 받는 거고 사람은 죄짓고 못 산다더니 맞는 말이에요. 내내 미안했는데 이렇게 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스스로 준 상처만큼 벌을 받으며 후회하고 있답니다. 한편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며 아이도 돌보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신우는 여전히 종종 놀러 오는데 올 때마다 선물을 두 손 가득 사오고 우리 아이도 신우이를 무척 잘 따릅니다. 시아버지도 종종 만나 아이를 보여드리는데 여전히 손주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세요. 비록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났지만 저에게 좋은 사람들은 곁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죄송해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요. 이 말은 가족이라면 어떤 잘못도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큰 아픔을 겪었지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꿋꿋이 일어나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환하게 웃게 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